여름이 시작될 무렵 영국 전역의 학생들은 학년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에섹스 카운티의 이스틸버리에 사는 데니엘 존스도 있었다. 2001년 6월 18일 아침, 데니엘은 평소처럼 학교 갈 준비를 했다. 7시 55분경, 그녀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후 2시 30분, 존스 가족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 너머로는 데니엘의 선생님이 왜 그녀가 수업에 결석했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데니엘의 부모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들은 딸이 왜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수업을 빠질 이유가 없었다. 다니엘라 사라 존스는 1985년 가을 에섹스 카운티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인 린다와 토니 존스는 다니엘라와 2명의 어린 남동생과 함께 이스트 틸버리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다. 다니엘라는 다소 내성적이었고 집의 편안함을 선호했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줍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있었다. 다니엘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동물이었다. 집에는 그녀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고 푹신한 토끼 2마리가 있었다. 다니엘라의 부모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이 소식은 그들을 깊이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딸이 수업을 빼먹기로 결정했더라도 어두워지기 전에 반드시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다니엘라는 항상 밤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루 종일 다니엘라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오직 침묵만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다니엘라답지 않았고 이는 모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데니엘의 이야기는 많은 질문들을 남겼다. 그녀는 단지 이웃을 방문하더라도 항상 부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었다. 보통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로 집에 전화를 했다. 어두워지고 데니엘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가족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린다 존스는 딸의 전화나 귀가를 기다리며 집에 남았다. 자정이 되어 데니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해지자 부모는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사관들은 먼저 실종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했다. 데니엘이 집을 떠날 이유가 없었고 그녀의 모든 물건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확인된 후 즉시 수색을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데니엘의 남동생은 이상한 관찰 결과를 공유했다. 아침에 그는 창문을 통해 누나가 집을 나서서 평소 경로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에게 특이해 보였다. 수색 작전은 전면적으로 시작되었다. 수사관들, 추적견을 동반한 견인사, 친척들, 친구들이 데니엘이 보통 학교로 가던 일상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어머니는 밤새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딸이 언제든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라고 기다렸다. 다음 3일 동안 가족은 집의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의미 있는 것은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실종된 사람을 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몇몇 학생들이 그녀가 버스 정류장 옆 상점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결코 스쿨버스에 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곧 수색은 확대되었다. 경찰은 소도시의 집집마다 다녔다. 수사관들은 모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헛간과 부속 건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동시에 사회의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모두가 가족을 지원하려 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색에 참여했다. 그러나 며칠간의 집중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된 사람의 가족과 지인들은 절망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는 딸이 살아있고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지역 치안 당국은 실종된 데니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을 중앙 수사팀에 넘겼다. 그들은 가족과의 연락을 담당할 특별 담당관을 임명했다. 그의 임무는 조사 전체 과정 동안 가족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보를 적시에 알리는 것이었다. 이 담당관은 데니엘의 친척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가족 내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고 실종자의 프로필을 만들어야 했다.
대화 중에 부모는 딸이 삼촌과 교류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토니 존스의 누나의 남편인 스튜어트 캠벨은 데니엘과 가까웠다. 이 43세의 건설 노동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이 어렸을 때 종종 조카와 그녀의 남동생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그들과 놀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대했다.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존스 부인은 스튜어트에 대한 관찰을 공유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일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과도하게 높은 사람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녀의 남편 토니는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가끔 아내에게 스튜어트에게는 그에게 모호한 불편함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고백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튜어트는 조카인 다니엘라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수업 후에 데리러 가고 차를 태워주는 습관을 들였다. 이는 특히 그부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때문에 다니엘라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 스튜어트는 그녀를 자주 영화관과 카페에 초대했고 산책 중에 끈질기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했다. 스튜어트의 존스 가족집 방문은 너무 빈번해졌다. 일주일에 4-5번까지. 결국 린다와 토니는 그들의 집에서 그의 체류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토니는 스튜어트가 다니엘라 옆에 소파에 앉아 끈질기게 그녀가 왜 그렇게 당황하고 얼굴이 붉어지는지 물었던 사건을 기억했다. 토니가 이 대화를 들었을 때 그는 개입하기로 결정하고 스튜어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캠벨은 즉시 손사래를 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설명하고 즉시 자리를 옮겼다. 당국 대표와의 대화 후 데니엘의 부모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스튜어트의 행동 뒤에는 삼촌과 조카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있다. 데니엘이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것 같았다. 린다와 토니는 그의 행동을 진정한 애정과 가족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망으로 이전에 설명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모든 것을 그들은 무해한 오해로 치부했다. 그들은 만약 의심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가족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토니의 친누나는 스튜어트의 아내였다. 데니엘이 연락을 중단한 지 하루 후 토니는 친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집은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봤을 때 그는 거실에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있는 것을 놀랍게 발견했는데 이는 그에게 특이하게 보였다. 그러나 토니가 마침내 스튜어트 캠벨을 만났을 때 더 이상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다. 그는 데니엘의 실종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다. 게다가 스튜어트는 그녀를 찾는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동시에 지역 언론은 계속해서 데니엘 존스의 실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증가하는 대중의 관심을 고려하여 법 집행 당국 대표들은 사건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자들과의 만남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수사관들은 데니엘이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유했다. 그들은 지역 뉴스 시청자들에게 수색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정보라도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치는 성공적이었다. 수많은 전화가 경찰서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특히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목격자는 데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아침에 비슷하게 생긴 소녀를 봤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파란색 밴 옆에 서서 한 남자와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데니엘의 삼촌인 스튜어트 캠벨은 비슷한 파란색 밴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세부 사항은 경찰에게 심각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캠벨이 조카를 미지의 방향으로 납치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면담에 초대하기 전에 그들은 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에게 큰 우려를 안겼다. 이 사람이 여러 해 전에 법 집행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1980년대 후반, 그는 젊은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죄를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자유인으로 법정을 떠났다.
린다와 토니 모두 그들의 세 친척이 과거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부 사항을 알아내려고 할 때마다 스튜어트는 그것을 무시하고 사소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결국 그를 무죄 판결했기 때문에 그가 비방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모두를 설득했다. 추가 조사는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스튜어트 캠벨의 이름이 나타나는 약 30건의 사례를 밝혀냈다. 그가 여러 해 동안 유행하는 사진 작가라고 자처하며 젊은 여성들을 자신에게 유인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는 그들과 단둘이 있게 되면 이것들이 고급 잡지용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의심스러운 사진 촬영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캠벨의 과거와 실종된 데니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수사관들은 그에 대한 의심을 풀거나 그의 조카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한 그의 가능한 관여에 대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데니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스튜어트 캠벨이 그녀를 알 수 없는 장소에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가두고 있을 수 있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가 그들을 실종자의 위치로 이끌기를 바라며 감시를 조직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단지 법집행 당국의 의심을 강화시켰다. 그는 조카가 흔적 없이 사라진 삼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걱정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캠벨은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은색 닛산과 비슷한 자동차들을 사진 찍었다. 감시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수사관들은 캠벨을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6월 23일 데니엘 존스가 실종된 지 5일 후 스튜어트 캠벨은 구금되었다. 수사관들의 신문 중 캠벨은 그들이 데니엘 상황에 대해 그가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즉시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스튜어트는 즉시 모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조카와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다. 스튜어트에 따르면 데니엘이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부모인 토니와 린다 존스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는 그의 말에 따르면 헤어질 위기에 있던 존스 가족이 파탄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데니엘과 그녀의 부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대화 과정에서 스튜어트 캠벨이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데니엘이 실종된 시간에 그는 이스틸버러에 있지 않았다. 그는 이웃의 리모델링을 돕기 위해 건축 자재를 구하러 이웃 도시로 갔다. 그는 그 가게에 필요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멈춰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즉시 이웃에게 가서 리모델링 작업을 계속했다. 다니엘라 존스의 사건 이야기는 많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캠벨의 의심스러운 알리바이에도 불구하고 치안 당국은 그를 계속 구금할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석으로 풀려났다. 캠벨의 과거를 고려할 때 그의 석방 전망은 수사관들에게 상당한 걱정을 안겼다. 그들은 그가 위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기소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스 가족의 집을 다시 수색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니엘라의 방을 수색하는 동안 그들은 2개의 메모가 있는 필통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안녕 공주님. 내 이전 메시지들을 못 봤다면 난 하나 더 남기기로 했어. 내가 너의 미소가 그립다는 걸 알아주길 바래. 뽀뽀! 라고 적혀 있었다. 수사관들이 린다 존스에게 이 메모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처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다니엘라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 몇 주 전에 존스 가족 전체가 더 휴가를 갔다고 말했다. 린다는 스튜어트가 그들이 없는 동안 다니엘라의 방에 침입하여 이 메시지들을 남겼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다니엘라의 아버지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캠벨은 그들의 집에 새 뒷문을 설치했다. 그가 정확히 이 시점에 새 문이 여분 키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생겼다. 조사는 스튜어트 캠벨 가족의 집을 수색할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적절한 허가를 받은 후 수사관들은 검사를 시작했다. 집에서 다양한 사진 장비가 발견되었는데 이것 자체로는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발견물들은 불안한 전환을 맞았다. 캠벨의 개인 소지품 중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들이 발견되었다. 젊은 사람들의 사진은 부적절한 성격을 띄었고 집주인 자신의 카메라로 찍힌 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비슷한 내용의 이미지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불안한 발견은 다락방에서 수사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더플백에는 불쾌한 생각을 유발하는 물건들이 있었다. 속옷, 움직임 제한 장치, 성인용 장난감.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는 흰색 양말 한 켤레로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해 보내졌다. 검사 과정에서 캠벨이 소유한 파란색 밴도 압수되었다. 스튜어트 캠벨은 데니엘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부모 사이의 지속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스스로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수사관들에게 그녀가 실종된 날 데니엘의 번호에서 받았다고 하는 메시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안녕 스튜, 고마워. 넌 영원히 최고의 삼촌이야.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해줘 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정보는 데니엘의 부모에게 딸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아직까지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매우 불안해했다. 텍스트 분석 전문가가 데니엘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를 조사했다. 그는 그것이 대문자로 쓰여 있지만 데니엘은 보통 소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캠벨의 이동통신 제공업체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했다. 데니엘이 실종된 날 건설 자재 상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캠벨이 아내에게 했다고 주장하는 전화가 캠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곳이 아닌 이스틸버러에서 걸려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캠벨과 데니엘 존스의 모바일 기기의 신호가 캠벨의 집 근처에서 감지되었고 그녀의 실종 후 30시간 동안 계속 활성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이었다. 데니엘 존스가 연락을 끊은 지 30일 후 그녀의 걱정하는 친척들은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호소했다. 그들은 새로운 단서와 빛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찾기를 희망했다. 가족은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데니엘을 봤을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아직 당국에 알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침내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촉구했다. 얼마 후 존스의 친척들은 법집행 당국 대표들과 함께 데니엘의 사진이 있는 약 1,500장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스튜어트 캠벨의 다락방에서 발견된 흰색 양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불안했다. 의류에서 캠벨과 데니엘 존스 둘 다와 연관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튜어트 캠벨은 보석 가능성 없이 구금되었다. 그는 부적절한 이미지 소유로 고발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이 혐의는 단지 체포의 형식적인 이유로 작용했으며 수사관들이 조사를 계속하고 데니엘 존스의 실종과 관련된 더 심각한 혐의를 준비할 수 있게 했다. 용의자의 친척은 그의 체포 직후 그를 방문했다. 그와의 대화 후 그 친척은 법 집행관들에게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깊이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받는 사람 이후에 수사관들이 실종자의 일기라고 부를 용의자의 친척은 그의 체포 직후 그를 방문했다. 그와의 대화 후 그 친척은 법 집행관들에게 피의자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깊이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받는 사람 이후에 수사관들이 실종자의 일기라고 부를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그녀와의 모든 상호작용, 전화든 보낸 메시지든 그곳에 기록했다. 이 기록들은 그가 그녀에게 과도하게 매료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명백한 실종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수수께끼 같은 실종 관련 혐의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상황 증거를 모았다. 기소 후 용의자는 거의 1년 동안 법 집행 당국에 감시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영국 전역과 유럽에서 실종자가 건강하게 있다고 주장하는 500개 이상의 보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지역 경찰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는데 이 보고 각각이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고 이 보고가 무시되었다면
이는 법정에서 캠벨의 변호사들에게 중요한 농어가 될 수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몇 달 전, 데니엘을 찾기 위한 노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는 단지 수사의 핵심 증거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척들에게 그렇게 필요한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캠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12일 전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그것이 밀리 다울러라는 실종된 여학생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후에 밝혀진 배에 따르면 레비 벨필드라는 사람이 그녀의 실종에 관여했다. 그는 밀리의 유해가 발견된 지 10년 후에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2002년 10월 14일 데니엘의 아버지의 누나와 결혼한 남자인 스튜어트 캠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린다와 토니 존스는 그를 신뢰했고 그는 자신을 배려하는 친척으로 가장했다. 스튜어트 캠벨의 이야기는 수많은 질문을 제기했다. 그는 데니엘 존스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고발되었다. 그러나 캠벨은 데니엘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기된 혐의에 직면하여 자신감 있고 걱정 없어 보였다. 수사관들은 캠벨이 토니와 린덱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데니엘과 소통했다고 의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매우 매료되어 있었고 소녀와 그녀의 부모 사이에 불화를 심으려고 했던 것 같았다. 데니엘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캠벨의 차량과 비슷한 파란색 밴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캠벨의 다락방에서 그와 데니엘의 DNA가 있는 흰색 양말 한 켤레가 발견되었다. 그의 개인 기록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관심을 드러냈다. 중요한 증거는 데니엘이 보냈다고 주장되는 메시지였다. 조사 결과 캠벨 자신이 저자이며 수사를 오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통신 제공업체의 데이터는 그의 알리바이를 반박했다. 재판 내내 캠벨은 침묵을 지켰다. 그는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간간히 변호인에게 메모를 전달했다. 거의 3개월의 재판 후 배심원들은 그들의 평결을 내렸다. 스튜어트 캠벨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년 후 재검토 가능성이 있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까지 데니엘 존스의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린다 존스는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헬렌 맥코트를 기념하는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이 제안은 수사관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헬렌은 1988년 그녀의 생이 갑작스럽게 끝날 때 보험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실종과 연관된 남자인 이안 심슨은 결코 사건의 모든 상황을 밝히지 않았다.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자는 호소는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모았고 최고 정부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2021년 어두운 과거를 가진 내 친척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으며 저자는 스튜어트 캠벨의 동생인 알렉스 샤키였다. 이 작품에서 알렉스는 형제 옆에서 살았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데니엘 존스의 수수께끼 같은 실종 이후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데니엘의 실종 이후 20년이 지났을 때 에섹스의 법집행 당국은 그녀를 기념하는 행사를 조직했다. 수사관들은 데니엘의 친척들에게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가족이 평화를 찾고 그들 삶의 이 슬픈 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2017년 3월 17일 캐나다 시민 맥코이 창의 팀 호튼스 카페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보낸 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실종된 후 며칠 동안 맥코이는 소셜미디어에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곧 그녀의 모든 인터넷 활동이 멈췄다. 실종 직후 수사관들은 젊은 여성을 찾기 시작했지만 2달 후에는 수색이 행복하게 끝날 희망이 모두 사라졌다. 2001년 봄이 시작될 무렵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밴쿠버 섬에 있는 작은 도시 나나이모에서 맥밀란 창이라는 소녀가 외할머니 돌리 창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 가족들 사이에서 그녀는 K라고 불렸다. 그녀의 부모인 캐리 창과 잔 월터는 중독과의 싸움과 잦은 투옥으로 인해 그녀를 노년층에게 맡겨 키웠다. K에게는 2명의 이복 형제가 있었고 가족은 이미 자녀를 잃는 비극을 경험한 바 있었다. 2016년 새로운 환경에서 샤일로라 불리던 그녀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짧은 시간 내에 3곳의 교육시설을 바꿨다. 그녀는 동급생들로부터 거부를 경험한 후 마지막 학교에 첫날 이후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샤일로는 음악, 노래, 그리고 머리 색깔을 자주 바꾸는 것에서 위안을 찾았는데 이는 그녀의 밝고 창의적인 성격을 반영했다. 같은 해 여름, 그녀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팀 호튼스 카페에서 스티븐 마이클 베이컨과 만났고 이는 맥밀란이 특히 좋아하는 장소였다. 이때부터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발전했으며 이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와 유사했다. 1964년에 태어난 스티븐은 80년대와 90년대까지 이미 법원 기록에 자취를 남겼다. 관대한 사람으로서 그는 종종 젊은 여성에게 우아한 하이힐과 정교한 드레스를 선물하고 심지어 복잡한 영향력 계획을 개발하여 입양을 통해 그녀를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했다. 53세의 스티븐은 키일리에게 자신의 죄책감과 그의 딸 앨리슨 베이컨의 상실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오도했는데 사실 앨리슨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2017년 봄이 오자 샤일로는 점점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수업을 빠지며 스티븐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종종 그와 함께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가족은 걱정했고 특히 그녀가 16세가 되면 자신의 길을 가고 싶다고 표현했을 때 더욱 그러했다. 스티븐이 입양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합법화하려는 계획은 말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소녀의 할머니를 만나고 가족 및 아동부에 연락했다. 손녀의 삶에 그의 개입을 걱정한 할머니는 이러한 계획들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맥멀란도 입양 아이디어를 거부했고 이는 그들의 관계에 긴장을 초래했다. 이 갈등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고 친구들과의 밤늦은 소통도 그들 사이에 더 많은 의견 차이를 야기했다. 샤일로의 지연은 목요일인 3월 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 문자 메시지의 홍수를 촉발했다. 그날 그녀는 평소처럼 팀 호튼 카페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자정 이후 그녀의 새 남자친구인 카일 맥킨넌이 그녀를 스티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스티븐에게만 보였다. 그녀의 할머니 돌리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5일 전 3월 12일이었고 그녀를 친구 집에 데려다 주었지만 19일에 샤일로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에는 침묵이 이어졌고 불확실한 날들이 뒤따랐다. 걱정된 돌리는 수색을 시작했고 팀 호튼 카페를 방문하여 스티븐도 샤일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3월 22일 졸리는 경찰에 신고했고 그곳에서 같은 의도로 스티븐을 만났다. 항상 활발했던 샤일로의 소셜미디어에서의 비정상적인 비활동은 모두를 불안하게 했다. 수사관들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고 먼저 공원을 수색하고 그 다음 스티븐의 집을 여러 번 수색했으며 심지어 폐허가 된 지역도 수색하여 모든 쓰레기를 주의 깊게 살펴봤다. 경찰관 나임 게리 브라이언은 오랜 정보 부재와 실종 상황을 바탕으로 샤일로가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022년 3월 수사관들은 스테판이 실종된 샤일로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심지어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대중에게 스테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 시점에서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소녀가 가끔 방문했던 친한 친구로 여겨졌다. 샤일로는 중간 크기의 젊은 여성으로 묘사되었으며 키는 약 165cm, 체중은 약 50kg이었다.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빨간 머리와 얼굴에 피어싱이 있었다. 그녀가 때때로 안경을 쓰고 가발로 모습을 바꾸곤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반면 스테판은 큰 남자로 약 180cm 키에 갱구 5kg 정도 나갔다. 그는 짧은 금발 머리와 같은 색의 풍성한 수염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왼쪽 눈 아래의 눈물 모양 문신과 오른손 등에 있는 또 다른 문신이 그의 얼굴을 장식했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샤일로의 할머니 돌리는 그들의 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스테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스테판이 그녀를 애정을 담아 내 작은 새라고 부르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편지를 언급했다. 돌리는 손녀가 실종되기 8개월 전에 스테판 때문에 경찰에 갔지만
충분한 증거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시기에 샤일로의 아버지 마카르는 감옥에 있었고 이로 인해 가족은 지원 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밴쿠버 섬의 구치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샤일로의 아버지는 전화로 딸을 찾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유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면 그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과정에서 스티븐의 딸 앨리슨이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2년 동안 아버지와 연락이 없었다고 인정했고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앨리슨은 또한 아버지가 샤일로를 애정을 담아 작은 새라고 불렀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그가 그녀를 부르는 것과 똑같았다.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의 조사 노력에는 샤일로와 스티븐이 함께 여행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었지만 이는 나중에 기각되었다. 나중에 경찰관들은 온타리오의 정원에서 스티븐을 만났지만 그를 체포할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샤일로의 실종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우려와 수색이 행복하게 끝나기를 바라는 희망이 생겼다. 불행히도 이러한 희망은 2017년 5월 19일 경찰의 슬픈 발표로 산산조각이 났는데 샤일로가 나나이모 남쪽의 외딴 지역에서 생명의 징후 없이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법집행 당국은 상황이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한다고 강조했다. 샤일로는 풀오버나 후드티와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 옷의 윗부분만이었다. 발견 장소 근처에서 스티븐이 선호하는 것과 같은 브랜드의 담배가 발견되었다. 다른 물건들도 발견되었다. 검은색 손전등과 어두운 면 티셔츠. DNA 분석은 이 물건들이 스티븐에게 속한 것임을 확인했다. 샤일로에 관한 슬픈 소식이 전해진 후 그녀의 친구들과 지역사회는 조의를 표하기 위해 모였다. 2018년 3월 샤일로가 17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할머니는 그녀의 슬픈 결말보다는 그녀의 손녀가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 시기에 친구들과 동급생들도 그녀를 기리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그녀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결코 찾아지지 않았고 1년 후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2019년 3월을 앞두고 샤일로가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 캐리는 대중에게 정보를 찾는 데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또한 사건이 미해결로 남을 수 있다는 가족의 두려움을 공유했다. 몇 달 후인 8월, 경찰은 스티븐에게 다시 질문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9월에는 그가 다른 문제로 나라의 다른 쪽 끝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보고에 따르면 체포는 뉴욕 수도에서 일어났지만 다른 소식통들은 그가 온타리오에서 체포되었다고 보도했다. 구금 중에 스티븐은 나중에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이송되었다. 2020년 9월 스티븐은 샤일로의 실종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주요 인물이 되었다. 한 달 후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 닉 바버는 혐의에 대한 더 철저한 검토를 위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것을 주장했다. 2021년 11월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은 재판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했다. 9번의 예비 심리가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첫날에 이미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데 동의했다. 안전 프로토콜로 인해 청문회 접근이 제한되었고 절차 진행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감정적인 분위기가 법정의 모든 참석자를 사로잡았고 특히 샤일로의 어머니 조안이 논의된 사실들의 영향으로 감정에 압도되어 방을 나가야 했을 때 그러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법정에는 정의를 가장 갈망하는 두 사람이 없었다. 2021년 6월에 사망한 샤일로의 할머니 돌리와 병원에 있는 그녀의 아버지 캐리. 친척 켈리 보로스키는 4년 전 샤일로의 상실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이 슬픈 장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던 그녀의 자매 돌리의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했다. 2022년 7월 스티븐의 변호인은 다음 청문회에서 죄 인정과 관련된 그의 입장에 임박한 변화를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15일 재판 중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덜 심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다. 이는 판사가 결정할 조기 석방 시기에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다음 해 4월, 샤일로의 실종 징후가 발견된 지 6년 후 스티븐은 선고를 받았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전 검사는 당사자 간의 관계와 재판에 선행된 사건들을 밝히는 공동 성명을 공유했다. 사건 기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3월 저녁 샤일로와 스티븐 사이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후 스티븐은 샤일로의 개인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그녀의 친척들 사이에서 그녀의 안녕에 대한 인상을 유지했다. 다음 날 그는 특수 차량 운전자인 지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결과를 비밀리에 외딴 곳으로 옮기려 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은폐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며칠 후 죄책감에 시달린 스티븐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일어난 일을 고백했다. 그날 경찰관과 대화한 후 그는 샤일로의 할머니에게 샤일로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좌에서 모든 돈을 인출하고 먼저 페리로, 그 다음에는 버스로 캐나다를 횡단하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한편 검찰은 스티븐이 그들의 상호작용이 우호적이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스티븐의 DNA가 그 결정적인 날 샤일로와의 만남을 암시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독성학 조사는 샤일로의 몸에서 다양한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그녀의 취약성을 증명한다. 검찰은 또한 스티븐이 자신의 행동을 재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하며 적시에 긴급 전화를 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동안 샤일로의 부모는 그녀의 삶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2020년의 사건이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결정으로 이끌었던 것을 쓰라린 마음으로 회상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상실이 모든 그들의 희망과 꿈을 산산조각내며 어떻게 그녀의 가족을 영원히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사건 이후 기억과 불안 증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유했다. 법정에서의 증언 중 어머니는 스티븐에 대한 오랜 우려를 표현하며 그에게 딸과의 접촉을 피해달라는 수많은 대화를 상기시켰다. 그 후 스티븐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간단히 인정하는 발언의 기회를 가졌다. 그는 또한 재판 중에 다뤄진 몇몇 점들에 동의하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스티븐 베이커는 20년 후 조기 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스티븐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며 최소 형기가 끝난 후 자동 석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샤일로의 친척들에게 가능한 조기 석방 조건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다. 판사는 스티븐의 나이를 고려할 때 그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스티븐은 법정에서 퇴장되었다. 2021년 8월 24일 아리아나 로라는 친구들로부터 도시의 아늑한 카페 중 하나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았다. 그녀는 이른바 친구들이 그날 밤을 위해 꾸민 끔찍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리아나 바바라 라우라 올리베이라는 1990년 12월 4일 브라질 고이아스 주의 작은 도시 하바나에서 태어났다. 이주는 주도인 고이아니아로 유명하다. 그녀의 어머니 러네 로란다 실바는 미용사로 일하면서 아리아나를 혼자 키웠다. 이 일은 러네가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딸에게 멋진 어린 시절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러네와 그녀의 딸은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아리아나는 동물을 사랑하고 큰 마음을 가진 친절하고 선한 젊은 여성으로 자랐다. 그녀는 항상 밝고 친구들을 돕거나 돌보려 했으며 이것이 그녀에게 많은 우정을 가져다 주었다. 아리아나가 어머니로부터 첫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후 그녀는 곧 사진 찍기와 영상 촬영, 특히 스케이트보드 묘기를 녹화하는 것에 열정을 발견했다. 학창 시절 그녀는 작은 키와 가녀린 체격 두 가지 이유로 동급생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섬세한 특징이 점점 더 눈에 띄게 되었고, 이는 동급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관심도 끌었다. 놀림은 점점 심해졌고 아리아나는 점점 더 불안하고 상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걱정한 그녀는 어머니에게 학교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딸의 고통의 깊이를 인식한 어머니는 변경에 동의했고, 딸이 학년 중간에 현재 교육기관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리아나가 새 학교에서 교육을 계속하고 마지막 학년을 마쳐 중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그 청소년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위안과 기쁨을 찾았다. 그녀는 자주 집 근처의 스케이트파크에서 시간을 보냈다. 2021년 2월 학년이 시작되면서 아리아나는 빠르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새로운 지인들 중에서 18세의 프레야가 눈에 띄었다. 그들의 우정은 즉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아리아나의 집에서 함께 공부하고 저녁에 숙제를 마친 후 함께 즐겼다. 곧 프레야는 아리아나에게 그녀가 데이팅 웹사이트에서 만난 22세의 제퍼슨 칸테 로드리게스를 소개했다. 제퍼슨은 심지어 프레야에게 잠재적 파트너로서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일종의 이력서를 보냈다. 그들 사이에 약간의 구애가 있었지만 진정한 애정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들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로 남기로 결정했다. 프레야가 그를 아리안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도 즉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함께 그들은 정기적으로 스케이트 파크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냈다. 2020년 봄이 시작된 달에 젊은 사람들의 그룹이 지역 공원에서 만났다. 그들 중에는 19세의 라이사 누네즈 보르게스와 비밀 유지를 위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17세의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조건에서 자랐고 10살 때부터 자주 다양한 기간 동안 집을 떠났다. 이 사건들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그녀는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빨리 친구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만난 직후 그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지역 공원, 스케이트 링크를 방문하고 파티를 열었다. 그들 그룹의 또 다른 친구인 줄리아나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머니에게 알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영상을 보냈다. 2주 만에 그들 사이에 강한 유대가 발전해 제퍼슨은 자신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사라의 숙박과 식사를 위해 라이스에게 800헤아를 송금했다. 2021년 8월 말 이벤트의 일환으로 라이사는 친구에게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의구심을 공유했다. 그녀의 지적인 친구는 라이사가 복잡한 도덕적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 지적 게임에 참여하여 그녀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것을 제안했다. 긴 밤 동안 그들은 실제 도전과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포함한 일련의 테스트를 함께 개발했다. 그들은 심지어 아리아나라는 가상 인물을 선택했는데 그녀의 독특한 특성이 이 역할에 이상적이었다. 8월 24일 아침, 그들은 계획을 완료하고 마치 그것이 의식인 것처럼 완전한 진지함으로 과제에 접근했다. 라이사는 제퍼슨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계획을 알리고 아침 커피에 초대했다. 그는 공손하게 거절했지만 사라라는 친구는 그녀가 중요한 사람의 딸이라는 이야기로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제퍼슨의 그들의 계획에서의 역할은 중요했지만 상징적으로 남았다. 제퍼슨은 계획된 여행을 수행할 자동차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트렁크와 뒷좌석 사이의 분리막을 제거하고 보호필름으로 덮어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그는 소풍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준비했다. 그 후 그들은 프레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임무는 설득력 있게 마리안을 초대하는 것이었다. 프레야는 마리안과 가장 가까웠고 모두가 그녀가 그들과 합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임을 알았다. 정해진 화요일 저녁 9시경 아리아나는 집에 있었고 이미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녀는 쇼핑몰과 레크리에이션 지역으로 알려진 도시 북부의 최고 지역 중 하나에서 만나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프레야는 저녁 식사의 모든 비용이 친구들에 의해 부담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공원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소녀의 집 근처에는 그들이 선호하는 만남의 장소가 있었다. 아리아나는 짧은 준비 후 만나자는 초대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임박한 만남과 그녀의 하루의 세부 사항을 음성 메시지로 보내 어머니에게 그녀의 계획을 알렸다. 저녁 8시에 친구들이 제퍼슨의 차로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프레이는 운전자 옆자리를 차지했고 사라와 라이사는 뒷좌석에 자리 잡았다. 그들이 차에 자리를 잡자마자 제퍼슨은 음악을 크게 틀었다. 특이한 모험에 관한 노랫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제퍼슨은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튕기기 시작했으며 이는 그들의 즐거움의 시작을 알렸다. 라이사는 분위기에 감염되어 장난스럽게 아리아나의 목을 잡으려는 척했지만 곧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즐겁고 편안한 저녁을 계속했다. 첫 번째 실패한 시도 후 방 안에는 긴장된 침묵이 흘렀지만 상황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아리아나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잠시 후 라이사는 행동을 반복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같았다. 프레이는 망설임 없이 뒷좌석으로 바꾸었고 아리아나가 의식을 잃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시작되었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은 라이사는 결단력 있는 제스처를 취했고 이후 아리아나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트렁크로 옮겼다. 사라는 아리아나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대화를 시뮬레이션한 다음 그것을 파괴하고 사용된 물체를 창밖으로 던져버려 처분했다. 그녀는 제퍼슨과 프레이의 행동을 칭찬했지만 중요한 순간에 라이사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제퍼슨은 가장 가까운 숲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시체를 단지 나무잎으로만 가볍게 덮었다. 볼일을 마친 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 엘러노라는 매우 불안했다. 그녀의 딸 아리아드나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아리아드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엘러노라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전화는 응답이 없었다. 지치고 걱정된 그녀는 결국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틀 때 깨어났을 때 그녀는 아리아드나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공포와 함께 깨달았다. 절망에 사로잡혀 엘러노라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그녀의 진술을 받은 경찰관들은 기다려보고 이러한 행동이 젊은이들에게 전형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엘러노라는 주장하며 이런 행동이 아리아든에게는 완전히 비전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딸에게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사관들을 설득하여 그녀의 진술을 받아들이게 했다. 질서 당국의 무관심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스스로 주도권을 잡았다. 그녀는 경찰서를 떠나 딸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보를 얻지 못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인터넷에 의지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메시지를 남기고 딸 친구들의 연락처와 커뮤니티의 활발한 구성원들을 찾았지만 이 역시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답을 찾아 그녀는 마리안의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라며 스케이트 파크로 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딸이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지, 누구와 마지막으로 보였는지 물었다. 10대들은 전날 저녁에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수색을 돕겠다고 답했다. 이때 마리안이 자주 지나가는 것을 본 한 커플이 그들에게 다가와 어제 저녁 8시경에 그녀를 봤다고 말했고 이것이 수색을 계속하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딸은 알 수 없는 남자가 운전하는 검은색 차 탔다. 가족 중 누구도 그런 차를 소유하지 않았고 이는 어머니에게 우려를 일으켜 경찰에 연락하게 했다. 이는 딸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은 날에 일어났다. 이틀 후 어떤 소식도 받지 못한 채 그녀는 수색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접근했다. 엘러노라와 마지막으로 만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8월의 마지막 날 경찰은 외딴 곳에서 실종된 소녀를 발견했다. 이 장소의 상태는 생체 인식 식별을 통해서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이는 엄청난 도전이었다. 이 여성은 수많은 매체 대표자들에게 계속해서 접근했으며 항상 딸의 상실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고 정의를 주장했다. 그녀는 비극에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결의를 표명하며 이것이 딸을 돌려놓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의 시신은 철저한 검사를 위해 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조사 결과 목 부위에 정상적인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부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아마도 의식 상실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그녀에게 상처가 가해졌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흔적이 신체에서 발견되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프레이는 아리아나의 어머니에게 여러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애도의 뜻과 그녀의 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아리아나에게 일어난 일이 부당했다고 강조했다. 조사 당국은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부국장은 엘러노레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이야기를 분석한 후 그는 공원과 주변 지역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요청했다. 영상에서 4명의 친구가 유명한 시설 근처에서 검은색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인다. 추가 영상은 제퍼슨이 공원으로 이어지는 거리에 주차된 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사관들은 신속하게 모든 상황을 연결할 수 있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차는 아리아나가 공원에서 탄 것과 동일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제퍼슨 칸트가 아리아나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고 판단했고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곧 일시적으로 체포되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 제프는 주저없이 그 저녁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경찰에 알렸다. 그의 거주지를 철저히 수색하는 동안 경찰관들은 불분명한 얼룩이 있는 차량뿐만 아니라 그가 그날 입었던 옷과 그날 밤 젊은 여성과의 불쾌한 사건에 사용된 주방 도구도 발견했다. 제퍼슨은 낡은 청바지, 티셔츠, 회색 운동화를 입고 있었다. 신문 중 그는 사건에 대한 자신의 참여를 확인하고 그날 밤의 모든 순간을 자세히 설명했다. 2021년 9월 라이사와 프레이는 자백을 한 후 공식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확인한 후 그들은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를 인정했다. 9월 15일 수요일 그들은 심각한 범죄, 사건 은폐, 그리고 슬픈 결과를 초래한 위험한 행동에 미성년자를 관여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날 사라는 아리아나의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건 장소에 있었음을 인정하며 일어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근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했다. 사라는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실패의 순간에 자신의 무능력을 후회한다고 공유했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사라는 신체적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는 그녀의 첫 번째 그런 상황 경험이었고 신문 중 그녀는 주저없이 사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확인했다. 관련자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다루는 경찰 부서의 손에 맡겨졌다. 나중에 4명 모두 체포되어 수도의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조사 중 그들의 행동은 혼란을 야기했다. 친구와의 비극 직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삶을 계속했고 소셜 네트워크에 계속 활발하게 게시했다. 수사관들이 포착한 제퍼슨의 게시물 중 하나에서 그는 심리 정서적 문제의 매력을 끌어들인다고 언급했다. 분명히 이는 그들의 서클에서 흔한 주제였는데 라이사가 가능한 정신병적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사라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으로 실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검사들은 의학적 검사만이 그들의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2월 제퍼슨의 사건에서 판사는 그의 변회에 대한 정신과적 평가를 요구했다. 이 요구는 프레야와 라이사로 확대되었다. 조사는 의료법의학위원회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날 동안 수행되었다. 사라가 미성년자였고 사건이 비밀로 유지되었지만 그녀도 검사를 받았다.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피고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정신장애가 배제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 모두 피해 밤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잔인함과 공감 부족을 보였다. 각 개인의 특성도 분석되었다. 프레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보이지 않았고 무자비하다고 묘사되었다. 라이사를 분석할 때 그녀는 냉정하고 계산적이며 유대관계를 형성할 능력이 없지만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고 결정한다고 판단되었다. 제퍼슨은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할 때 차분했다. 그는 수사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라이사와 프레이와의 우정을 이룰 위협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퍼슨을 포함한 3명의 성인의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라이사, 제퍼슨, 프레이는 심각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법원 명령의 익명성 요청을 거부했고 미성년자 사라의 행동에 대한 조사는 해당 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사라로 인해 사건에서 그녀의 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추측이 있었고 이는 라이사의 주도로 수행되었다고 주장된 이상한 시도를 포함한 사건의 다양한 버전으로 이어졌다. 비극과 연결된 3명에 가까운 친구들은 하루에 재판을 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들 중 2명이 항소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다른 날에 배심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2명은 라이사와 제퍼슨이었으며 각각 프레이의 것과 다른 자신만의 사건을 가지고 있었다. 프레이가 먼저 재판을 받았다. 청문회는 2023년 3월 13일 화요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릴리아나 희생자의 어머니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녀와 직접 대면했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프레이를 보면서 그녀는 그녀의 머리가 들려 있고 나갈 때 같은 불굴의 시선을 가진 것을 주목했다. 프레이는 생명에 대한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여기에는 살인, 시신 은닉,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포함되었다.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 조금 넘은 시점에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또한 약간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프레이의 변호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변호사들의 노프레이의 변호는 이 판결에 항소했다. 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다. 라이사와 제퍼슨의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는 2023년 8월 29일에 열렸고 약 14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이는 그들을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했다. 라이사는 20세였을 때 자신이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전까지는 평온하게 잠들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국 그녀는 어머니 아리아드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과했다. 라이사 누네스 보르게스는 15년 자유 박탈형을 선고받은 반면 그녀의 공범인 제퍼슨은 14년 징역형을 받았다. 둘 다 벌금도 내야 한다. 아리아나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과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결코 알지 못한다. 이 4 젊은이들의 어두운 행동은 앞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소녀의 삶을 파괴했고 그녀의 어머니, 가족, 그리고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진정한 친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